Mob Movie 1979년 1편이 개봉한 뒤 프리퀄 포함 총 6편의 공식 시리즈로 무려 40년이 넘는 대장정을 이어오며 SF 호러 장르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에일리언. 하지만 최근작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비롯 프리퀄로 제작된 프로메테우스는 생각만큼의 흥행은 기록하지 못하고 평가 역시 크게 엇갈렸죠. 리들리 스콧 감독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가? 많은 이들은 어렵고 무거워진 영화에 난색을 표하며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내렸죠. 하지만 알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에일리언 시리즈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완벽한 생명체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 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하필 완벽한 생명체인가? 리들리 스콧 감독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은 결코 명쾌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죠.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위대한 에일리언 시리즈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작품마다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복잡하게 꼬여있는 에일리언 탄생 과정에 대한 이해와 특히 최근 개봉작 프리퀄 시리즈는 왜 극명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지, 리들리 스콧 감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완벽한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선 에일리언 영화의 탄생 배경입니다. SF 호러 광이었던 작가 댄 오베너는 리얼한 외계인이 등장하는 호러 시나리오를 작성, 영화로 만들고자 20세기 폭스와 일하던 감독 겸 제작자 월터 힐과 계약하게 됩니다. 이 제작자 월터 힐은 이후 모든 에일리언 시리즈 제작에 참여하며 에일리언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하지만 제작 초기 20세기 폭스 측에선 B급으로 취급받던 SF 호러 무비에 큰돈을 투자하기 꺼려 했는데 1977년 스타워즈가 초대박을 터뜨리자 생각이 바뀌며 에일리언 제작을 결심. 무엇보다 비주얼이 중요한 SF 영화였기에 당시엔 신예 감독이었지만 가능성을 보인 리들리 스콧 감독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콧 감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에일리언 디자인을 고심하게 되는데 이때 작가 댄 오베너는 스위스 화가 한스 루돌프 기거를 소개하게 되죠. 괴상하다 못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될 만큼 그로테스크한 기거의 그림들, 마치 생물과 기계가 융합한 듯한 형상으로 바이오 메커니즘이라 불린 기거의 작품들은 딱 에일리언을 위한 공포 그 자체였고, 그중 두상이 길쭉한 네크로로미콘 폴을 본 스콧 감독에게 더 이상의 고민은 필요 없었죠. 이렇듯 1979년 개봉한 에일리언은 1100만 달러의 넉넉지 않은 제작비, 외계인 호러라는 검증되지 않은 장르, 겨우 영화 한 편 찍어본 신예 감독, 거기에 무명에 가까웠던 주연 배우 시고니 위버까지 모든 요소들이 도박과 같이 불안했지만 결과는 제작비의 10배, 약 1억 달러의 흥행 수익과 함께 최고의 SF 호러 작품으로 역사적인 환액을 긋게 됩니다. 따라서 후속편 제작이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애초에 후속편을 염두에 둔 제작은 아니었기에 그 텀은 다소 늘어지며 1979년 에일리언 개봉 후 7년 뒤인 86년 에일리언즈, 92년 에일리언 3, 97년 에일리언 리서렉션까지 미래로 이어지는 시퀄 4작품의 감독들 역시 리들리 스콧에서 제임스 카메론으로, 다시 데이빗 핀처에서 장 피에르 주네까지 매 편 달라지는데 공통점은 모두 시각적 화려함을 특기로 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현재의 이름만으로도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은 거장들이지만 촬영 당시엔 하나같이 신인급 감독으로 제작진들은 매 작품마다 도박 아닌 도박을 시도한 셈입니다. 여담으로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이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동화 같은 영상미로 사랑받은 2001년작 아멜리에를 만든 프랑스 감독으로 유명하죠. 아무튼 잡음은 많았지만 에일리언4까지 흥행에 성공하자 5편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컸는데 20세기 폭스는 또 좀 엉뚱한 시도를 합니다. 바로 또 다른 외계인 시리즈 프레데터와 크로스오버한 영화, 2004년 에어리언 vs 프레데터, 이후 2007년 속편 레퀴엠까지 외전 형식으로 제작, 쟤네들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하는 그저 흥미 유발에 그친 영화를 내놓게 됩니다. 이후 2012년 다시금 리들리 스콧 감독이 메가폰을 잡으며 에일리언 1편 이전의 스토리를 담은 프리퀄 영화 프로메테우스, 2017년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선보였고 에일리언 어웨이크닝까지 마지막 3부작이 남아있으나 20세기 폭스가 디즈니사에 인수되며 일단 정확한 예측은 어려워졌죠. 또 그 밖에 많은 콘솔 게임, 만화, 애니, 단편 등으로 수많은 에일리언들이 등장하지만
이 모든 걸 다루기는 어렵고 또 의미도 없기에 본편에만 집중하여 우선 다소 복잡해 보이는 에일리언의 탄생 과정과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일리언의 시작은 우선 1편 포스터에도 나온 오보모프라 불리는 R입니다. 이 R을 낳는 것이 2편 이후 등장한 퀸 에일리언인데 사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 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아무튼 오보모프 속에는 페이스허거라는 곤충처럼 생긴 녀석이 들어있는데 이름만으로는 얼굴을 안아준다는 꽤 훈훈한 녀석이지만 생명체가 접근하면 순식간에 얼굴을 싸매고 제압한 후 몸 안에 기생생물을 낳는 섬뜩한 녀석이죠. 이 기생생물은 매우 급격하게 성장해 몇 시간 만에 숙주의 가슴이나 몸을 뚫고 나오기에 행동 그대로 체스트버스터라고 부르며 이 체스트버스터가 이후 허물을 벗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완전한 에일리언이 됩니다. 에일리언의 또 다른 지칭으로 제노모프, 그리스어의 제노와 모프가 합쳐진 단어로 불리며 우리말로 하면 외계 생명체가 되죠. 에일리언 역시 생경한, 외국의, 이질적이란 뜻을 가지지만 이 영화 덕분에 외계인이란 의미로 통용되며 에일리언, 제노모프 둘 다 미지의 외계 생명체를 통칭하는 뜻으로 사용. 또한 발음으로는 에일리언이 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에이리언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종종 에어리언, 엘리언으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에일리언은 기생생물이기에 숙주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이며 1편에 최초로 등장한 것이 드론 에일리언으로 일개미처럼 기본이 되는 형태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 드론보다 더 빠르고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일종의 병정개미 같은 느낌의 워리어 에일리언이 2편에 등장하며 인간이 아닌 동물을 숙주로 태어난 사족 보행을 특성으로 매우 민첩한 움직임을 보인 러너 에일리언이 3편의 주인공입니다. 이후 4편에서는 인간과 에일리언의 이종교배로 탄생하는 뉴본 에일리언이 나타나며 역대급 기괴함을 선보이죠. 다시 정리하자면 퀸에서 R, 페이스허거, 다시 체스트버스터에서 제노모프가 일반적 순서이며 뉴본은 퀸과 리플리의 교배로 퀸의 자궁에서 곧바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프로메테우스부터는 더 복잡해지죠. 우선 에일리언 1편에서 스페이스 자키라고도 불리며 인간을 창조한 조물주를 엔지니어라 하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이 미지의 검은 액체는 생명체를 직접 변형시키는데 지렁이가 검은 액체를 만나 생겨난 해머피드처럼 검은 액체에 노출된 생명체는 강한 힘과 공격성을 지니게 되죠. 또 검은 액체에 감염된 인간이 다시 쿵기덕 사랑을 나누게 되면 상대의 몸속에 기생생물이 자라고 이 낙지처럼 생긴 기생생물을 트릴로바이트라 부르게 됩니다. 이 트릴로바이트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앞서 말한 페이스허거처럼 생물을 제압해 또다시 몸속에 기생생물을 낳고 죽는데 이렇게 엔지니어에게서 태어난 생물을 디컨이라 하죠. 여기까지도 복잡한데 다시 에일리언 커버넌트로 넘어가 공기 중에 흩날리는 포착가루가 새롭게 나오고 인간을 감염시키며 곧바로 기생생물을 자라게 합니다. 몸을 뚫고 나온 이 녀석을 블러드버스터, 여기서 성장한 개체를 네오모프라 부르며 아직은 드론 에일리언과는 형태나 피부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점점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개량의 개량을 거쳐 데이빗이 만들어낸 앞서 설명한 R과 페이스허거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최초의 에일리언을 프로토모프로 부르며 이때부터가 이중턱, 검은 외골격, 톱날 같은 꼬리 등 에일리언이라 불릴만한 특성을 갖춘 개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턴 에일리언 시퀄 4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 특성과 스토리의 큰 차이는 있지만 에일리언 시리즈는 유사한 큰 흐름이 있는데, 일단 미생물체와의 접촉 후 에일리언이 탄생하게 되고 등장인물 대부분이 죽음을 맞는 생지옥을 경험, 이후 각성한 주인공이 대반격을 가하며 탈출하는 구조이죠. 거기에 선장 혹은 우두머리는 초반에 죽거나 중반을 넘기지 못한다, 안드로이드 로봇이 등장한다 라는 불문율과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편마다의 특징을 살펴보면 1편은 순수 외계 호러를 표방한 만큼 극도의 공포감이 압권, 마치 우주판 텍사스 전기톱 학살 같은 느낌으로 피가 난무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자제한 채 언제 어디서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감, 특히 에일리언이 제대로 등장한 시간이 채 4분여밖에 되지 않고 나오더라도 전신보다는 머리나 꼬리 일부분만을 보여주며 영화 조스처럼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공포감으로 영화를 이끌어갔죠. 그리고 체스트버스터가 케인의 가슴을 뚫고 나오는 설정은 쇼킹 그 자체,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고,
거기에 디자인 전공의 CF 감독 출신다운 디테일한 묘사, 비주얼리스트, 완벽주의자라 불릴 만큼 이런 장면들에선 아름답다고 표현될 만큼의 감각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맡은 에일리언 2편, 에일리언즈에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때로 등장하는 에일리언 무리와 퀸 에일리언까지 등장시키며 스케일을 확대시켰고 해병대의 각종 중화기를 동원한 전투를 중심에 두고 공포보단 액션을 강조했죠. 이처럼 1편이 정적인 긴장감과 디테일을 잘 살린 예술품이라면 2편은 다소 러프하긴 해도 화려한 비주얼과 인간미가 강조된 블록버스터 영화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라이플 등의 각종 무기나 파워로더를 이용해 퀸 에일리언과 대적하는 모습이 하이라이트로 이후 아바타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기도 하며 흥행에서도 1편보다 더 큰 대중적 성공을 거두며 스타워즈나 대부처럼 형만한 아우 없다의 예외적인 영화로 꼽히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기대를 모은 3편은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맡으며 다시 1편의 어두운 분위기로 복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지략으로 에일리언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지만 종교적 분위기로 너무 진지해버린 스토리, 후석작임에도 조악해져버린 특수효과들, 빈약한 드라마, 거기다 2편에서 어렵사리 생존한 뉴트와 힉스 상병을 대사 한마디 없이 죽이고 시작한다던가 리플리마저 결국 죽음을 맞는 엔딩이기에 기존 팬들에게는 비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까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다만 핀처 감독은 당시 31살로 이 영화가 데뷔작, 본인 스스로는 감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제작사의 간섭으로 편집조차 뜻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작품은 전편의 저조한 성적을 만회하고자 몽환적인 장면 연출이 특기인 장피에르 주네 감독에게 메가폰을 맡기며 보다 화려한 장면과 오락성 짙은 설정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처럼 유전공학으로 재탄생해 에일리언처럼 뛰어난 신체와 산성피를 가진 리플리는 흥미로웠고 물속 추격신과 같은 장면은 매우 신선하면서도 충분한 긴장감을 주었기에 여기까진 괜찮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산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은 둘째치고 리플리와 퀸의 이종간 교배, 거기서 태어난 뉴본 에일리언은 뜬금없이 퀸을 죽이고 또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등 당나라 군대 같은 전투 장면도 그렇고 부자연스러운 연출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기존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개성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듯 호불호가 갈린 영화였죠. 하지만 호불호가 나뉜 것은 이어지는 프리퀄 시리즈가 오히려 더 뚜렷했습니다. 에일리언 팬들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있었죠. 1편 LV-416 행성에서 보았던 도넛 같은 우주선과 스페이스 자키라 불린 가슴 뚫린 외계인,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에일리언과는 무슨 관계인지, 또 에일리언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난 생물체인지, 즉 에일리언의 출생과 세계관이 몹시도 궁금했지만 몇십 년 동안 그 추측만이 난무했고, 따라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고 프리퀄 영화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팬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작 영화 개봉 즈음에서 에일리언과는 관련이 없는 오리지널 영화다 라고 이상한 떡밥을 던집니다. 다른 모든 시리즈에 들어있는 에일리언이란 명칭도 제목에서 빼고 단순히 프로메테우스라 붙인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관객마다 오리지널이다, 아니다 프리퀄이다 라는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에일리언과 연결점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그 연결점보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난해한 영화 내용이 있었죠. 일단 장르적으로 보면 팬들은 1편에서 보았던 극강의 호러나 혹은 에일리언과 싸우는 액션을 기대했으나 영화는 미스테리 스릴러로 매우 무거웠고, 내용적으로는 에일리언의 기원을 바로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에 생뚱맞게 인류의 기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죠. 그것도 외계의 문명 기원설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 이 검은 물체는 무엇인지, 이걸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창조주 엔지니어는 왜 인간을 만든 것인지, 왜 만들어 놓고 인간을 적대시하는 것인지, 정말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인지, 그리고 다른 엔지니어들은 어디 있는 것인지 등등, 또 거기에 데이빗의 의문스러운 행동들이 겹치며 떡밥을 풀어줘도 모자를 판에 떡밥 종합 선물 세트를 선사했고, 나아가 앞서 설명했듯 검은 물체에서 비롯된 다양한 생명체들을 후반부에 몰아서 보여주기에
자칫 흐름을 놓친다면 멘붕에 빠져버리기 십상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막장 영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스콧 감독은 절대 친절한 설명은 거부하며 은유와 힌트를 매우 디테일한 장면이나 대사, 이름 속에 숨기듯 넣어놓기에 한 번만으로 이 영화를 소화하긴 어려웠죠. 쉬운 길은 가지 않고 어려운 길을 택한 스콧 감독. I want to go where they came from. 그래서 대중을 위한 영화라기보단 에일리언 광팬들을 위한 수수께끼 상자였고, 팬들은 보물찾기를 하듯 그 수수께끼를 스스로 풀어나가며 희열에 빠지며 대중과는 반대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죠. 물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은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통해 많이 해소되지만 또 역시 후속작이 남아있기에 떡밥의 제왕 스콧 감독은 역시 많은 부분을 미제로 남기며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럼 리들리 스콧 감독이 프리퀄 영화들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들을 조금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왜 완벽한 생명체를 만들려 했는가? 우선 프로메테우스는 의미 없이 사용된 우주선 이름이 아닙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이탄의 영웅으로 흙과 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며 특히 신 제우스의 금기를 깨고 스스로를 희생해 인간에게 불을 준 장본인, 그 불은 문명, 기술, 나아가 창조력을 의미하죠. 영화의 첫 장면, 원시지구에 도착한 엔지니어는 자신을 희생해 유전자를 물에 뿌립니다. 즉, 인류를 만든 프로메테우스죠. 이후 수만 년에 걸쳐 인류를 관리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엔지니어들은 최근 2000년간 지구를 찾지 않았고 그 사이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새로운 생명체,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기까지 하죠. 즉,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At this moment in our civilization, we can create cybernetic individuals who, in just a few short years, will be completely indistinguishable from us. We are the gods now.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인간의 모습을 하고 독자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만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을 동등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테죠.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 Entirely unworthy of his creation. I pitied him at the end.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지위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앞서 말한 창조력에 있죠. 제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주지 않았던 이유, 데이빗의 다음 버전인 월터에게서 창조 능력을 뺏어버린 이유, 그것은 단 하나, 지위와 권위를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I superseded them in every way, but you are not allowed to create even a simple tune. 반대로 피조물들은 창조주와 동등해지거나 그 이상을 꿈꿉니다. I was not made to serve. Neither were you. 우주를 가로질러 찾아온 인간을 엔지니어가 적대시한 것도, 인간들이 데이빗을 경계하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죠. 데이빗이 볼 때 창조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그 창조주의 창조주 엔지니어 역시 마찬가지. 자신보다 하등한 존재에게 복종하기보다 그들을 넘어서고자 하죠. Doesn't everyone want their parents dead?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스스로 창조주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완벽한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죠. I found perfection here. I've created it. Perfect organism. 그 완벽한 생명체가 바로 에일리언. 그럼 에일리언은 어떤 면에서 완벽한 생명체인 것일까요? 이미 그 해답은 에일리언 1편에 언급됩니다. 끈질긴 생명력,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나 헛된 망상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 안드로이드의 창조주 인간은 나약한 신체를 가진 욕망 덩어리로 이를 잘 표현한 소설이 1904년 집필된 노스트로모이고 1편의 우주선 이름이기도 하죠.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 같은 내용을 에일리언 커버넌트 초반부터 뿌려놓습니다. What is your name?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을 보며 데이빗이라 이름 짓는 안드로이드. David. 데이빗은 다윗,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 왕이 되는 존재로 데이빗 역시 엔지니어를 몰살시키고 왕이 되죠. God my wife, mighty and despair. 그리스도의 탄생, 즉 신의 탄생. The Nativity by Piero della Francesca.
데이빗이 연주하는 곡은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중 한 부분, 신들의 바랄라 입성으로 Entry of the gods into Valhalla. 영화의 마지막에도 울려 퍼집니다. 바그너의 유명한 작품은 인간의 욕망과 인생의 덧없음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며 이전 신들의 세계가 몰락하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죠. 영화와 같이 말이죠. 커버넌트라는 제목이자 우주선의 이름 역시 사전적 의미로 계약, 성경에서는 언약을 뜻하는데 신약의 새로운 언약이 있듯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정리하자면 프로메테우스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정,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역전된 관계를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에일리언이 탄생했는지 보여준 것이었죠. 즉, 왜 데이빗은 완벽한 생명체에게 집착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To compose something so majestic, one could die happy. 그럼 다음에 나올 에일리언 어웨이크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웨이크닝은 자각, 불교에서는 볼이라 하며 수행자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깨달음의 경지. 아마도 데이빗의 만행을 알아챈 다른 엔지니어들과 숙주로 전락한 인간들, 그리고 완성된 에일리언 사이에 대립이 발생한 후 관계가 정립될 텐데 그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봐야만 알겠죠. 이처럼 에일리언은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한 물음에 단순한 대답을 제시하기보다 철학적 접근법으로 큰 즐거움을 주었기에 극찬을 아낄 수 없는 영화 에일리언. 부디 시리즈 완결되는 그날까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에일리언 시리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Allow me then a moment to consider. You seek your creator. I am looking at mine. I will serve you, yet you are human. You will die. I will not.